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 건 물론이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요지를 빠르게 간파해서 상황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유리하게 만들기에 수월해진다. 흔히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특정 사실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 담긴 탁월한 인사이트를 풀어갑니다. 명심하라. 이 세 가지 힘만 습관화하면 당신 인생은 지금보다 못해도 1.5배 반드시 나아진다. 그 세 가지 힘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훔치는 힘, 둘째는 추진하는 힘, 셋째는 요약하는 힘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는 힘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문제는 일단 살아가는 힘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기도 어렵고 알려주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의 주된 역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학생이 무언가에 숙달되기까지의 과정과 원리를 보편적인 형태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구나무 서기를 못한다 해도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물구나무 서기를 커리큘럼에 굳이 반영하는 이유는 무언가에 숙달되기까지의 일반적인 이치를 물구나무 서기라는 단순한 형태로 몸소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다. 어떤 사회, 어떤 자리에 놓이더라도 그곳에서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이치를 간파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 이 힘만 기를 수 있다면 부모로서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기만 하면 이제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숙달되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연습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진다. 숙달의 요령을 간파한 사람은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이 과정도 결국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란 무엇인가? 기본기를 다지는 세 가지 힘을 몸에 흡수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훔치는 힘인 모방, 추진하는 힘인 실행력과 기획력, 요약하는 힘인 질문력, 이 세 가지다. 그중 가장 처음에 필요한 훔치는 힘과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요약하는 힘,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이 모방에 탁월한 인물을 꽤 여러 만나보았으나 유독 인상적이었던 필리라는 사람이 떠오른다. 필리가 처음 일본에 와서 친구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첫 만남이었다. 필리와 나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대단히 놀라웠고 경이로웠다. 그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하고 읽고 외웠다.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말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했을 뿐이지. 그는 시부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해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 동종 종사자 대비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의 답은 일맥상통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야. 심플했다. 그리고 이 따라하는 걸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숙달되어 갔다. 나중에는 심지어 샐러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샐러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딱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반복 연습을 통해 만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이런 것이다.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일은 존재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히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일이라는 본질은 똑같다.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숙달의 비결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정 영역에 통달해본 경험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공부에서 성공을 체험했어도 이 원리를 훗날 본인 업무에 연결하지 못하면 숙달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특정 활동에서 이렇다 할 성공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그 보편적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는 숙달의 비결을 간파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해 공통 인식을 보인다고 한다. 종류와 컨셉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이 일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맥,
그 물줄기의 흐름을 알아챈 것이다.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빠르게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히 운동신경이 막 뛰어나지 않아도 각종 스포츠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이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한들 조금이라도 일의 종류나 장르가 바뀌면 끝을 못 보고 쉽게 포기한다. 내가 학생들을 상대로 숙달에 이르는 자신만의 비결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를 내면 대체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자기 안에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낸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훔쳐내겠다는 의식을 가져봐라. 숙달의 원동력은 바로 동경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질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고 삶은 그렇게 지루해진다. 다시 말하면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동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놀라움과 감동, 충만함이 있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가? 뭔가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좋아하고 동경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대상이 가진 매력과 강력한 기운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떤 대상에게 감탄하거나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숙달의 경지로 가는 길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대상이 가진 힘의 방향과 크기에 당신이 느끼는 동경의 크기가 맞아 들어간다. 당신이 동경하는 대상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대상을 동경하는 당신이 반응하는 그 힘, 그 현상, 바로 이 힘이 당신의 의지를 단단히 지탱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싱그럽게 만든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타고났어도 삶의 자부심을 상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훔치는 힘, 앞서 언급한 필리의 사례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힘을 몸소 보여준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 전혀 다르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하고 그 속에 숨은 본질은 전부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보라.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로 이것이다. 예로부터 장인들은 문화생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 문화생들의 행동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며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었다. 특히 예술가들의 세계는 말이나 글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몸을 움직여 실제로 부딪혀가며 터득해야만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완전히 제대로 훔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몸에 새긴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암묵지란 무엇인가? 분명히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을 뜻한다. 이 암묵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체지, 즉 몸으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의미를 담은 무기이자 능력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에 숨겨져 있는 암묵지, 즉 잠재 지식을 간파하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를 절대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암묵지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암묵지는 매뉴얼 등을 통해 형식지, 즉 표면 지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그 분야에서 초보라면 이러한 형식지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큰 조직에서 갖춰진 형식과 시스템을 배우고 훗날 자신만의 일을 성공시킨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스시타 정기가 홈 베이커리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사업부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이지앤 리치로 컨셉을 정하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빵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구운 빵과 자동 제빵기로 구운 빵의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당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던 다나카 무베라는 여성은 숙련된 제빵사가 근무한다던 오사카에서 소문이 자자한 한 빵집을 찾았다. 도대체 왜 완전히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가 만든 빵과 기술자의 빵 맛이 다른가? 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알려주기 힘든 암묵지에 감춰진 기술자의 비법을 훔쳐내기 위해 그녀는 유명한 그 제빵사를 계속 관찰하고 손으로 따라해봤다. 그런데 그 제빵사는 정작 본인의 기술이나 기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정확히 설명해줘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몇 날 며칠을 뚫어져라 관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목질을 훔쳐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나카는 기술자의 안목질을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해서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 제빵의 중요한 포인트를 개념화한 것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즉시 그녀가 말한 대로 비틀어 늘어뜨리기 위해 반죽 그릇 안쪽에 특수한 홈을 팠다. 덕분에 반죽이 홈에 걸려서 길게 쭉쭉 늘어나는 동작이 가능해졌다. 다나카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코멘트를 계속 던졌다. 좀 더 강하게 섞어보세요. 좀 더 빨리 섞어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 암묵질을 엔지니어에게 전달한 것이다. 조건을 바꿔가며 최적화한 결과 이들은 결국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실제로 동경하는 대상 혹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암묵질을 스스로 인식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상대방의 안목질을 자극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 활발할수록 조직이나 모임은 더욱 성공한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인 대학에서는 방대한 양의 형식질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이것이다. 안목질을 활성화한 형태인 형식지로 순환하는 기술. 이 순환을 위해선 정확한 요약력과 전문가에게 하는 질문력,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입사원이거나 이직을 했다면 상사나 선배의 비법을 훔치는 힘이 필수적이고 여러 명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직이 되면 조직을 돌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며 상급 관리자가 되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을 진행하기보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하는 요약력이 중요해진다. 그러니 난이도가 높은 일로 가는 길목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궁극적인 포인트는 바로 요약력인 것이다. 대부분 훔치는 힘, 추진력까지는 거뜬하게 따라오다가도 이 요약력에서 발목이 잡혀서 인생 중장년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요약력은 세 가지 힘과 꾸준한 독서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요약력이란 무엇인가? 요약이라고 하면 흔히 수십, 수백 페이지쯤 되는 글을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과정을 떠올리기 쉬우나 좀 더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이 요약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 후 다른 사람에게 감상평을 전달하는 것, 예술 분야에서 강조하는 형식 역시 이 요약력의 결정체다. 영상이나 현실 자체를 요약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요약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요점에서 벗어난 대화를 할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신속하고 명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결국 모든 건 소통이지 않은가. 이 요약력을 지닌 사람은 이 능력 하나로 천하를 줄 수도 있다. 다만 이 요약력은 그 자체를 꾸준히 의식해야만 길러질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적으로 짧게 줄이기만 해서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심을 엉뚱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숙달에 이르는 길은 멀어지고 만다.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정확히 파악하라. 비교해가며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도에 맞게 시간순으로 배치한다. 이게 바로 인생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이 과정에서 어지러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요약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요약의 기본은 핵심만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날려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 요약력은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의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형식적인 보고에 할애하느라 중요 사항은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모든 건 중요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에서 나온다. 당신은 혹시 중요도가 낮은 문제에 당신 에너지의 80% 이상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80% 이상은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에 쏟을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 중요도를 인식하면 요약력은 급격하게 향상된다. 80% 이상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 마침내 일정 수준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 그 부분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이는 당연한 듯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회의 시간을 보라, 업무 시간을 보라, 나아가 오늘 하루를 보라, 이번 주를 보라, 한 달, 1년, 당신 인생 전체를 보라. 당신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에 정확히 집중하고 있는가? 당신이 해내고 있는 것들, 당신 삶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약력을 기르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 실제로 축구에서 이 숙달의 기본은 필살기라고 불리는 오버헤드킥 같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포지셔닝이나 트래핑과 같이 기본적인 기술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은 책으로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일단 완독해야만 독서라는 강박을 버려라. 끝까지 읽는 것만이 독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의외로 손쉽게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다. 여기엔 핵심이 있다. 요약력을 기르기 위해 책 전체 내용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라. 이른바 2대8 공식이다.
책을 두고 스스로 중요도를 조절하는 힘을 길러보는 것이다. 오늘부터 책을 읽을 때 이 자세로 대하라.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를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만 뽑아내보는 것이다. 이것이 요약의 포인트다. 이 점을 깨달으면 요약력은 눈에 띌 만큼 빠르게 향상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 건 물론이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요지를 빠르게 간파해서 상황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유리하게 만들기에 수월해진다. 나는 실제로 학생 10명을 동그랗게 앉힌 다음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고르게 한 후 3분 동안 책을 훑어본 다음 그 책의 핵심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이 책이 가진 암묵지 속 핵심을 간파하도록 만든다. 상당히 버거운 작업이지만 반복할수록 학생들은 더욱 날카롭게 핵심을 짚어낸다. 이것이 이 친구들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안 봐도 알 법하다. 무엇보다 이걸 꼭 기억하라. 요약력을 향상시키는 중심엔 질문이 있다. 일단 책을 앞에 두고 여기서 내가 얻어야 할 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제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지식,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만나도 소통이 수월해진다. 여기까지.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 추진력, 실행력은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앞서 등장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앞뒤에 있는 암묵지를 훔치는 힘과 요약력은 추상적이고 막막하기에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명심하라. 훔치는 힘, 밀어붙이는 추진력, 요약력,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당신이 성공한다. 여기서 기술을 훔치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와 만나야 강해진다. 지금 스스로 답해보라. 당신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는가? 기술을 훔치려면 당연히 눈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서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던 동경이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작지만 소중한 성공 체험이 쌓이면 이제 무조건 당신만의 기술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면 놀이와 공부와 일 따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영역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된 숙련의 원리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습관화해보라. 낯선 상황에 맞닥뜨려도 지나치게 겁먹거나 긴장하는 일이 적어진다. 대신 그 속에 숨어있던 숙달의 원리와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오히려 초보자에게 특정 기술과 비법을 훔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전체적인 기량은 다소 부족해 보여도 하나의 기술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한 가지 기술 면에서는 초보자가 인류의 실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왜 이럴까? 이미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의 눈으로는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을 계속 성공한 상태로 머물게 하고 나아가 계속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가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하는 비법을 말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을 간파하라. 분명히 각기 다른 영역의 활동을 하는데 그 방식이 일관된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여러 활동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당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경제 불황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 개성과 창의성이라는 말에 지나친 기대와 부담 때문에 자아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저 흔들림 없이 밀고 나아가라. 이 훔치고 밀어붙이고 요약하는 힘을 길러내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 통과하라. 그것이 바로 인류의 조건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